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국가, 대통령, 군대, 재벌, 언론, 그들이 명령하고 국민은 따른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명령 뒤에는 또 다른 주체가 있었다.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흐르는 것. 그것은 돈이었다.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의 언어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기술이 발전할지, 어떤 나라가 부강해질지 모두 돈의 방향이 결정했다. 권력은 총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자본의 흐름에서 나온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수없이 일어났지만 모든 전쟁 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돈을 빌려준 자가 이겼다는 것이다. 왕은 패배해도 채권자는 남았다. 왕조가 멸망해도 부채는 다음 왕조로 승계됐다.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언제나 전쟁을 벌인 자가 아니라 그 전쟁을 금융으로 설계한 자였다. 이 이야기는 그 흔적을 따라간다. 누가 세상을 설계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 시작은 오래전 금이 권력의 상징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절대 가치였다. 그 어떤 국가의 법보다 먼저 신뢰를 얻은 금속. 국가가 붕괴해도 금은 남았다. 그래서 권력은 금을 가진 자에게 집중됐다. 문제는 금을 가진 자가 언제나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 제국이 몰락하자 금은 교황청과 상인 길드로 흘러들어갔다. 중세를 지나며 유럽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태어났다. 검이 아닌 계산서를 휘두르는 자들, 즉 초기 은행가들이었다. 르네상스의 피렌체, 메디치 가문은 교황보다 강했다. 그들은 예술을 후원했지만 실제 목적은 금융이었다. 메디치 은행은 유럽 각국의 군대에 자금을 빌려주며 국가를 움직였다. 교황은 성당을 지었지만 그 대가로 빚을 졌다.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 문화가 모두 하나의 원리로 엮였다. 자본에 대한 의존, 세기가 바뀌고 유럽은 세계를 향해 팽창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에 배를 띄운 것은 모험가가 아니라 은행가였다. 스페인의 금은, 네덜란드의 무역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모두 금융회사의 후원으로 움직였다. 해상제국의 바탕에는 언제나 대출이 있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식민지가 필요했고 식민지는 곧 자본의 확장 공간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제국주의는 금융주의와 같은 뜻이 되었다. 칼을 든 병사보다 채권을 든 상인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17세기 영국에서 근대적 금융 시스템이 확립됐다. 영국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 부채 제도를 도입했고 이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됐다. 즉, 국가가 민간 금융 자본의 손에 들어간 순간이었다. 이 제도는 국가의 힘을 빚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국가가 전쟁을 벌이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전쟁이 끝나면 세금으로 그 빚을 갚는다. 이 구조는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았다. 18세기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이라기보다 금융자본의 재배치였다. 기계는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기계를 돌린 것은 돈이었다. 공장을 세운 자본가 뒤에는 항상 은행이 있었다. 노동은 기계를 돌렸지만 은행은 사회 전체를 돌렸다. 산업이 성장할수록 금융은 더 깊숙이 인간의 삶 속으로 침투했다. 이 무렵 영국의 금 보유량은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은 런던에서 가격이 정해졌고 세계 무역은 그 기준에 따라 움직였다. 그때부터 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지구의 통치 도구였다. 국가의 신용은 금 보유량으로 결정되었고 금이 많은 나라가 국제 질서를 주도했다. 근본 위제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근본 위제도는 공평하지 않았다. 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고통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각국은 금을 방출하며 군비를 조달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의 금은 사라졌고 미국의 금고가 가득 찼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한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달러 시대가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도시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였다. 그곳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통화 체계가 만들어졌다. 금 1온스당 35달러. 달러는 금과 연결되었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와 연결됐다. 즉, 세계의 금이 미국의 금고에 있고 세계의 통화는 달러의 그림자가 된 것이다. 당시 미국의 금은 포트녹스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금의 절반 이상이 민간 금융기관과 연방준비제도 연준 소유였다는 사실이다. 연준은 이름은 연방이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은행연합체였다. 결국 세계의 화폐 시스템은 국가가 아닌 금융 네트워크가 통제하게 되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금 보유량이 줄어들자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 것이다. 즉, 근본 위제도의 종말.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 신용만으로 유지되는 화폐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달러의 위상은 더 강해졌다. 왜냐하면 금 대신 석유가 달러의 가치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었다.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 이 협정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었다. 이후 세계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했다. 결국 달러는 금보다 강력한 권력의 언어가 되었다. 이 시점부터 국제정치는 국제금융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도대체 누가 이 구조를 설계했는가? 국가의 이름 뒤에서 움직인 실질적 힘은 누구였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전쟁과 산업, 통화를 연결시킨 금융 네트워크, 즉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다. (19세기) 중반 세계는 금에 의해 묶여 있었다. 금 1온스가 국가 신용의 단위였고 국제무역은 런던의 시세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체제는 공평한 약속이 아니었다. 금 매장량이 집중된 영국과 프랑스, 후에는 미국이 세계의 이자율을 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법과 금융규칙을 만들었다. 187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정권이 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프랑스의 금으로 근본 위제를 채택하자 각국은 이 흐름을 따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 가격을 조정한 곳은 런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 거래소였다. 하루 2번 금 가격이 발표되면 세계 무역이 그 기준으로 움직였다. 국가 통화보다 한 가문의 결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놀랍다. 20세기 초 미국은 산업과 금 두 가지를 모두 쥐기 시작했다. 1907년 뉴욕 증시 대폭락 이후 민간 은행가들이 연합해 중앙통화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연방준비제도이다. 이 조직은 이름과 달리 연방기관이 아니었다. JP모건, 로스차일드의 계열은행 등 12개 민간은행이 주주로 참여했고 정부는 감독권만 가질 뿐 발행권은 그들에게 있었다. 이로써 달러는 국가의 돈이 아니라 채권의 돈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근본 위제의 붕괴를 가속시켰다. 유럽은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해 지폐를 남발했고 금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금의 절반이 포트녹스에 쌓였다. 이 순간 달러는 이미 금보다 안정적인 통화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29년 뉴욕 대공황은 금 기준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은행 도산 도미노 속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 몰수 명령을 내렸다. 국민은 모든 금 보유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매도해야 했고 대신 35달러 지폐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 정부는 금 가격을 공식적으로 35달러로 고정했다. 즉, 정부가 금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은 것이다. 국민의 금은 사라졌고 정부의 신용은 늘어났다.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회의. 미국은 자신이 보유한 금 75%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 통화 질서를 제안했다. 달러를 금 35달러와 연동하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한다는 규칙. 이 협정으로 미국은 세계의 은행이 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이 이때 설립되었다. 두 기관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지만 초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냈고 투표권도 가장 많았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고정된 셈이다. 이 체제는 1971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비용으로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감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중지를 선언했다. 달러는 순수한 신용화폐로 변했다. 이후 1973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약으로 모든 석유 거래가 달러로 결제되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다. 달러는 이제 금이 아니라 석유를 기반으로 가치를 유지했다. 세계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했기에 미국은 거래 없는 세금을 거두는 위치에 올랐다. 이 체제의 핵심은 신뢰였다. 하지만 그 신뢰의 출처를 따져보면 의문이 남는다. 달러의 가치를 보증한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즉 월가였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 세계 금융 의사결정을 지배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권력은 이때 구체적인 형태를 얻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금융 자유화를 선포했다. 그 결과 월가는 정부의 규제를 벗어났고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파생 상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물 경제의 수익보다 금융 수익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물건이 아니라 부채 거래소로 변했다.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이 시스템의 첫 시험대였다. 달러 부채로 성장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경제는 달러 금리가 오르자 붕괴했다. IMF가 등장했다. 공식 명분은 구제였지만 결과는 지분 이전이었다. 은행과 대기업이 외국 자본의 소유가 되었고 금융 시스템은 월가의 규칙에 맞춰 재편되었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뉴욕의 이자율 결정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무섭도록 명확했다. 이후 세계 모든 경제 위기의 배경에는 달러 금리 변동이 있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폭발 역시 같은 패턴이다. 달러 체제는 모든 국가의 경제를 서로 묶어놓았고 그 중심 노드는 미국 중앙은행과 월가였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 에도만에 들어왔다. 당시 일본은 막부 체제, 즉 군사 귀족 토쿠가와 쇼군이 지배하던 봉건 국가였다. 포격 한 발 없이 항복 문서에 서명해야 했던 그날, 일본은 처음으로 국가의 주권은 무력이 아닌 경제력에 달려있다는 현실을 배웠다. 그로부터 불과 15년 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발생했다. 개혁 슬로건은 부국 강병. 하지만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구 자본을 흡수하라는 명령이었다. 새 정부는 사스마와 조슈번의 사무라이 출신 지도자들이 이끌었다. 그들은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 개혁을 우선했다. 1871년 막부 화폐를 폐지하고 근대적 은행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모델이 된 것이 영국 중앙은행과 로스차일드의 금융구조였다. 동시에 1872년 일본은 영국에서 차관을 받아 철도를 건설했다. 첫 노선은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 약 28km였다. 이 노선 건설비의 절반이 런던의 바링스 은행에서 조달됐다. 즉,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 상징은 이미 해외 자본 위에서 움직인 셈이다. 일본은 1880년대에 국가주도 기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관료가 세운 공장을 민간의 저가로 매각해 재벌 형태로 전환시켰다. 이때 태어난 것이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였다. 그들은 군함과 기관차, 섬유와 무역을 통합 운영하며 국가의 팔 역할을 했다. 이 국가와 기업의 결합 모델이 후일 재벌 체제의 시작이었다. 결국 일본은 서양의 식민지가 되는 대신 서양의 모델로 자신을 식민화했다. 자본을 내면화한 국가, 즉 스스로 식민지가 된 주권국이었다. 1894년 청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 두 전쟁 모두 차관으로 시작됐다. 영국 런던의 은행이 1904년 일본 정부에 2억 엔 규모의 전쟁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발행된 채권이 세계 시장에서 완판되며 일본은 신흥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에 진출했다. 1910년의 한일 병합은 군사 점령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연장이었다. 조선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토지와 세금을 관리했다. 이 기관들의 대주주는 일본 정부와 재벌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일본에게 기회였다. 세계 무역이 붕괴하자 일본은 만주의 자급 경제 체제를 만들며 만주국을 세웠다. 운영자는 만철과 재벌 기업이었다. 그들은 철도와 광산, 군수 산업을 통합 관리하며 아시아의 거대한 산업 복합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팽창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이 1939년에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며 일본 경제는 마비됐다. 결국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됐다. 결과는 폐허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다. 하지만 패전 직후에도 일본의 재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점령군은 처음엔 재벌 해체를 명령했지만 냉전이 시작되자 정책을 바꿨다. 일본을 공산주의 방어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49년 닛산과 도요타는 미군 차량 납품으로 제기했다. 미국은 일본을 재건시키며 아시아의 생산 기지로 활용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일본 공장은 유엔군 물자 생산으로 황금기를 맞았다. 그 이후로 전후 산업 기반이 복구됐다. 1955년 자민당 체제가 출범했다. 자민당 정치 자금의 일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자금에서 유입된 것으로 미 의회 기록에 남아있다. 즉,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 체계는 미국 달러 질서 안에서 복원됐다. 1980년대 일본은 국내 총생산 세계 2위에 올랐지만 그 성장의 축은 달러 채권과 수출 흑자 재활용이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폭등하며 버블 경제가 형성됐고 1990년 버블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2020년대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지만 성장률은 제로에 가깝다.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60%를 넘었고 일본은행은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 기관이 되었다. 즉, 정부가 스스로의 빚을 사는 내부 환상 경제에 머물러 있다. 세계 무대에서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다. 전후 구조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메이지 유신에서 시작된 부국강병은 자주 근대화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학습과 복제였다. 일본은 서양의 식민지가 되는 대신 서양의 경제 논리를 내면화한 식민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모델은 이후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발전 국가들의 청사진이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 그날 이후 조선의 외교권은 사라졌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미 자본의 뒷배를 가지고 있었다. 런던과 뉴욕의 금융가,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채권을 사들인 이들이 그 배후였다. 1910년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총독부가 세워지고 조선은행이 설립된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하며 조선의 곡물과 광물을 본토로 옮긴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절반이 일본 재정으로 흘러갔고 투자 비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탈의 구조가 근대화보다 먼저 자리 잡았다. 1945년 해방의 날. 조선은 독립을 얻었지만 산업의 주인은 여전히 일본이었다. 그 자산을 접수한 것은 미 군정이었다. 1948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그 법안의 초안은 미 재무성 자문단이 작성했다. 해방 이후의 경제 시스템조차 외부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다. 1950년 여름 전쟁이 터진다. 도시가 불탔고 공장이 사라졌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를 단순한 전쟁터로 보지 않았다. 총 27억 달러가 구호와 원조 명목으로 투입됐지만 그중 60%가 다시 미국 군수산업으로 돌아갔다.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 제조업의 재가동 명령이었다. 1953년 휴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국제협조처가 원조 사업을 담당했다. 원조 물자는 달러가 아닌 미국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카운터파트 펀드로 관리됐다. 한국의 예산 일부가 미국 의회의 승인 아래 존재한 셈이었다. 1961년 새로운 정부는 국가 재건을 외쳤다. 부국강병의 구호는 일본이 썼던 말이지만 이번엔 한국의 것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산업화가 시작됐다. 그 자금의 80%는 외채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들어온 청구권 자금 3억 달러.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 그 돈으로 포항제철이 세워지고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러나 기술과 설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왔다. 자본과 기술의 의존이 동시에 구조화되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은 외화를 벌 기회였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받은 대금은 대부분 달러 표시로 미국 은행에 예치되었다. 노동자의 피와 땀은 결국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이자로 환원됐다. 국가 성장의 열매가 세계 자본 흐름의 일부가 된 것이다. 1980년대 세계는 달러 금리 충격에 흔들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을 빚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출 확대 없이는 외채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 경제는 스스로 굴레를 만들었다. 1986년 한국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금융 자유화가 시작됐다. 1996년 OECD 가입으로 자본 자유화 의무를 받아들이며 국내 은행과 기업들은 단기 외채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외환 보유액은 줄었고 외채는 늘었다. 그 결과 1997년 IMF 위기가 찾아왔다. 1997년 12월 IMF와의 협정 금액은 585억 달러. 대가로 노동시장 유연화, 금리 자유화, 그리고 재벌 구조 조정이 포함됐다. 단 1년 만에 18개의 은행이 퇴출되고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외제 매각됐다. 삼성과 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이 외국인 투자자 손에 들어갔다. 2000년대 초 코스피시가 총액의 40%가 외국 계정이었다. 즉, 한국이 성장할수록 그 이익은 국경 밖으로 함께 흘러나갔다. 2000년대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된 성장이라기보다 글로벌 체인의 하청 성공이었다. 삼성전자의 부품은 일본과 미국, 대만의 기술에 묶여 있었고 핵심 장비와 소재는 해외 특허에 의존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이 흔들릴 때 한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로 위기를 피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곧 한국의 금융 안정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승인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 후에도 미국의 금리 한 번, 달러 가치 한 번의 변동이 즉시 코스피 지수와 원화 환율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금리가 이 나라의 심장을 조절하고 있었다. IMF 이후 한국 경제는 회복되었다. 수출이 늘고 외환 보유액이 쌓였다. 그러나 그 성장은 완전한 자립이 아니었다.
한국은 여전히 달러 체제의 하위 구조 속에 있었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된다. 달러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즉, 통화 발행권을 가진 국가는 무형의 권력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통화 패권이다. 1980년대 미국은 석유 거래를 모두 달러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해 전 세계 석유 결제는 오직 달러만 허용되었다. 달러의 뒤에는 군사력, 신용 등급, 그리고 금융시장의 심리가 있었다. 세계는 각자 통화를 발행하지만 세상이 믿는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였다. IMF 이후 한국의 외환 정책은 달러 방어 정책으로 고착되었다. 외환 보유고를 쌓는 이유도 위기 대비라기보다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 달러는 대부분 미국 국채 형태로 쌓인다. 한국은행은 이자 수익을 얻지만 그 이자는 다시 미국의 재정으로 돌아간다. 결국 한국이 외환을 축적할수록 미국의 부채를 지탱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 체제는 신흥국 전체를 묶는 경제의 족쇄가 되었다. 달러가 강세면 신흥국의 통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 금리가 오르면 자본이 빠져나간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위기의 시작은 늘 달러 유동성의 변동에서 비롯됐다. 즉, 위기의 근원은 각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기축 통화의 흐름이었다. 오늘날의 식민지는 군대가 점령하는 땅이 아니다. 이제는 통화, 기술, 데이터가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식민 구조다. 먼저 통화의 식민지를 보자. 달러 체제 아래에서 각국은 통화를 발행하지만 그 가치는 미국의 금리와 신용 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려 해도 달러 금리에 맞추지 않으면 환율이 급등한다. 결국 통화 정책은 독립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다음은 기술의 식민지다. 핵심 반도체 장비, AI, 클라우드, 항공기술, 운영체제. 이 모든 기술의 원천은 서방의 특허 아래 있다. 한국의 산업이 성장할수록 로열티 비용과 기술 의존도는 함께 커졌다. 자립적 산업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데이터의 식민지다. SNS, 검색 엔진, 결제, 클라우드. 모든 데이터의 저장과 이동은 해외 서버를 통한다. 국가의 정보 주권이 외국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는 현실. 이것이 21세기의 식민지 구조다. 달러의 제국은 여전히 작동한다. 2008년 미국 금융이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그 위기를 떠받쳤다.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다. 그것이 바로 달러 제국의 역설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달러는 강해지고 달러를 사는 나라는 그 위기의 비용을 대신 떠안는다. 달러의 힘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 신용, 정보의 제국이다. 주가와 환율, 금리와 무역 지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계산되는 시대.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알고리즘이 이제는 달러 자본의 뇌 역할을 하고 있다. 초단타 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인공지능, 리스크 모델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를 만든다. 인간의 경제는 더 이상 인간의 의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의 현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한국은 달러의 방파제이자 아시아 자본 순환의 교두보다. 수출 의존 구조, 외환 보유 정책, 달러 표시 부채. 모두 달러의 안전망 안에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연준의 눈치를 본다. 환율이 아니라 신용 등급이 국가의 금리를 정하는 시대. 경제 정책은 자율이 아닌 반응의 기술이 되었다. 무역 흑자가 쌓여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해외 주주와 외국계 펀드의 계좌로 흘러간다. IMF 이후 한국 증시의 외국인 보유율은 지금도 30% 안팎을 유지한다. 이익의 절반이 국경 밖으로 나가는 구조. 그것이 경제 식민지의
완성된 형태다. 달러, 기술, 데이터. 이 세 가지가 결합해 새로운 제국을 만든다. 군사력 없이도 국경을 넘지 않고도 한 나라의 정책과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제국. 종 대신 알고리즘을, 전함 대신 금융 네트워크를, 식민지 대신 시장을 사용한다. 보이지 않는 제국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달러가 있다. 다음은 설계되고 허락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다. 1972년, 달러는 금과의 연결을 끊었다. 그날 이후 돈은 더 이상 실물이 아니라 신용과 심리로 움직이게 되었다. 미국은 금을 잃었지만 대신 세계의 신뢰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장이 필요했다. 그 무대가 바로 동아시아였다. 1950년대 한반도는 폐허였다. 그러나 폐허는 언제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자본이 흘러가는 통로로 설계했다. 전쟁 이후 복구와 원조, 그리고 군사 지원까지 모두 달러의 순환 구조였다. 표면적으로는 구호였지만 돈의 끝자락에는 항상 미국의 금융기관이 있었다. 한국은 달러가 다시 돌아오는 길목이었고 미국은 이곳에서 자본의 재활용 모델을 실험했다. 1960년대 새로운 정부가 부국 강병을 외쳤다. 그러나 그 자본의 뿌리는 외채였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조선산업. 공장은 한국에 세워졌지만 이자와 기술료는 도쿄와 뉴욕으로 흘러갔다. 결국 산업화의 시작은 자립이 아니라 세계 자본이 이자를 얻기 위한 구조였다. 한국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 자본의 장부 안에서 설계된 성장 프로젝트였다. 1970년대 중동 특수라 불린 시기가 찾아왔다.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외화를 벌었지만 그 외화의 대부분은 미국 은행 계좌에 묶였다. 돈은 한국에서 벌었지만 이익은 다시 서방 금융권으로 돌아갔다. 한국의 노동은 세계 자본이 움직이는 연료였다. 수출은 자립의 상징이 아니라 달러 체제의 엔진이었다. 1980년대가 되자 한국은 수출로 번 돈을 다시 미국 채권에 투자했다. 무역 흑자는 달러의 안정 자금이 되었고 한국이 성장할수록 달러 체제는 더 강해졌다. 경제가 커졌지만 통화의 주권은 여전히 외부에 있었다. 한국의 번영은 자립이 아니라 달러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었다. 1997년 겨울 IMF가 들어왔다.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교체였다. 달러 부채를 갚는 대가로 한국의 은행과 대기업 주식이 대량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단 1년 만에 외국인 지분율은 40%를 넘어섰다. 한국의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외국 자본의 수익률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장은 계속됐지만 그 성장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IMF 이후 한국 경제는 회복됐다. 수출이 늘고 외환 보유액이 쌓였다. 그러나 그 성장은 완전한 자립이 아니었다. 한국은 여전히 달러 체제의 하위 구조 속에 있었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되고 달러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했다. 즉, 통화를 찍는 나라가 아니라 통화의 신뢰를 통제하는 나라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 권력이 바로 미국이었다. 결국 한국의 발전은 세계 자본이 설계한 성장 실험이었다. 한국이 발전할수록 미국의 채권은 더 많이 팔렸고 한국이 흑자를 낼수록 달러는 더 강해졌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세계 금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부국 강병의 구호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구호는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달러 제국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산업이 돌아가는 한 세계 금융의 이자도 계속 흘러갔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성장할수록 더 깊이 종속되는 역설이다. 스스로 일어섰다고 믿었지만 그 발판은 누군가의 계산 위에 놓여 있었다. 달러 제국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제국은 언제나 스스로의 무게로 붕괴한다. 오늘 우리는 그 균열의 시작을 보고 있다. 이제 달러가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돈은 종이에서 디지털로, 계좌에서 블록체인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시대의 통화는 숫자가 아니라 코드로 쓰인다. 이제 세상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이름은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한 최초의 반란이었다. 누구의 중앙은행도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통화. 한 줄의 코드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자유는 곧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와 은행,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이 새로운 화폐를 위협으로 본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CBDC는 블록체인의 탈중앙 구조를 흉내내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모든 돈의 흐름이 추적된다. 누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돈이 익명성을 보장했다면 이제 돈은 감시의 수단이 되었다. 디지털 통화 시대의 자유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벽 속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정부가 아니다. AI, 금융 알고리즘, 초국적 기술 기업이 결합된 복합 권력이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신용을 결정하고 AI가 시장의 흐름을 계산하며 국가는 그 시스템의 사용권만을 보유한다. 즉, 국가가 더 이상 경제의 주체가 아니다. 이제 국가는 시스템의 사용자가 되었고 진짜 권력은 데이터를 소유한 기술금융 복합체가 가진다. 페이팔, 구글페이, 위챗페이, 애플페이. 이들 플랫폼은 이미 하나의 초국가 통화망으로 작동한다. 사람들은 중앙은행보다 앱을 더 믿는다. 국가의 화폐보다 플랫폼의 잔액을 더 자주 확인한다. 신용카드 한 장, 계좌 한 줄, 이 모든 기록은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분석되고 예측된다. 소비 패턴이 신용을 만들고 신용 점수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은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대다. AI가 개인의 신용, 직업, 행동을 종합해 대출 여부와 금리를 계산한다. 은행의 판단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판단이다. 이제 경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하기도 전에 AI는 이미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고 가격을 조정한다. 통화 정책은 명령이 아니라 반응이다. 달러의 시대가 끝난 자리에 데이터 제국이 서 있다. 이 제국에는 국경이 없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클릭 한 번이 어제의 주가를 뒤흔든다. 정보는 새로운 석유가 되었고 데이터는 금보다 귀한 자산이 되었다. 달러 제국은 총과 채권으로 세상을 통제했지만 데이터 제국은 알고리즘과 연결망으로 세상을 조정한다. 예전엔 은행이 사람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삶을 계산한다. 한국 역시 그 흐름 위에 있다. 정부는 디지털 원화를 준비 중이고 기업은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변화지만 그 내부에는 통제의 구조가 함께 들어있다. 돈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니라 권력의 코드가 되었다. 거래는 빠르지만 자유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국민의 소비 습관과 신용 데이터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다. 이제 경제는 보이지 않는 서버 안에서 작동한다. 이 새로운 시대의 제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총 대신 코드, 군함 대신 네트워크, 식민지 대신 플랫폼을 사용한다. 한 나라의 법보다 빠르게, 한 나라의 국경보다 멀리서 AI와 금융 시스템이 정책을 결정한다. 달러가 제국을 세웠다면 데이터는 그 제국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제국의 두 번째 모델이다. 세상의 자본은 언제나 형태를 바꿔왔다. 처음에는 금이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쥘 수 있는 권력이었다. 그 다음은 달러였다. 종이 위의 신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숫자의 언어였다. 이제는 코드다. 화폐는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고
거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돈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가 되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진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면 묘한 일관성이 있다. 언제나 중심에는 신용을 통제하는 세력이 있었다. 금의 시대에는 은행가들이 금고를 가졌다. 달러의 시대에는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이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에는 AI와 금융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역사를 보면 제국은 늘 사라졌다. 그러나 자본의 제국은 형태만 바꿔 살아남았다. 전쟁이 끝나면 국가는 무너졌지만 부채는 다음 세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빚을 발행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 구조는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라는 새로운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국가의 통화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기술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국제결제은행이 설계한 프로토콜, 글로벌 금융 컨설팅 그룹이 만든 시스템, AI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새로운 통화체제의 근간은 또다시 같은 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금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디지털 화폐로. 표면적으로는 시대의 진화지만 그 축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묻는다. 정말 다른 세력이 만든 걸까? 아니면 같은 흐름이 다음 단계로 진화한 것일까? 세상은 매번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본의 질서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왔다. 금이 중앙은행으로, 중앙은행이 달러로, 달러가 데이터로 이어지는 그 길. 그 끝에는 누가 이 흐름을 설계했는가라는 질문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답을 아는 자들은 늘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미소 짓는다. 세상이 또 한 번 그들의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기에.